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유튜버 부동산 참치입니다. 오늘은 대망의 1, 2, 3부에서 이제 3부 마지막 편입니다. 201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과연 부동산에 어떤 흐름이 나타났었는지 그 흐름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다가오는 2021년도부터 2030년도까지를 대비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무주택이거나 전세를 살고 계시거나 월세를 살고 계시거나 다주택이거나 법인이거나 지금 촬영하는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기사의 제목을 주로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 나와 있는 게 많아서 전체 내용을 다 읽어볼 순 없고 기사 제목과 만약에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찍어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2010년도 1월 15일 기사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14주 만에 올라 전세값 상승폭 확대해가지고 2008년도 금융위기 끝 무렵에 2010년도쯤에 집값이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14주 만에 올랐다. 요거는 이제 서울 전세값 한 달새 최고 5천만 원 상승했다. 이게 경기가 안 좋고 집값이 오르지 않을 때는 전세값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부동산 거품 언제까지 떠받치나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기사 나왔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부동산에 거품이 좀 많이 꼈다라는 내용이에요. 2010년도 10년 전에 나온 얘기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최근 한국 부동산 시장 거품 가능성을 경고하고 거품 붕괴에 따른 은행 및 가계 부실을 막기 위해 세심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 IMF가 이제 가끔씩 이런 식으로 한국은행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보게 되면 계속 경고를 보냅니다. 언젠가는 그 경고가 실현될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그게 실현되진 않았네요. 지금 2010년도 기사를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서울 수도권 전세값 오른 새 한풀 꺾여. 2010년도 5월 달에는 이제 기세가 좀 꺾였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 전세값을 계속 보는 이유는 전세값이 매매가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매매가가 전세가에 미치는 영향 요런 것들을 보기 위함인 거죠. 제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7월 달에 나온 건데 매매 전세값 내리막 분양 시장은 냉랭해가지고 이때 미분양이 굉장히 많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2010년도부터 미분양이 굉장히 많이 누적이 되는데 그게 해소되는 시점부터 주택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미분양이 나왔다라는 거는 시장에 공급이 많았다는 건데 우리가 이제 끝에 마무리 지으면서 말씀드리겠지만 공급에 장사 없습니다. 보게 되면 그런 내용입니다. 매매 전세값 내리막 분양시장은 냉랭하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직장인의 79%가 집값 하락 좋다라고 한 거예요.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최근 수도권의 집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게 2010년도 8월 날 나온 겁니다. 8월에. 내용을 읽어보면 취업 포털 사람이니 자사회원인 직장인 917명을 대상으로 집값 하락에 대한 생각에 대해 조사한 결과 79.1%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부동산이 없는 직장인의 경우 86.8%가 긍정적이라고 대답했다. 집값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대답을 했다라는 거, 그 중에 86.8%가 집이 없으신 분들이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보게 되면 집값 하락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로는 절반이 넘는 54.8%가 그동안의 거품이 제거되는 것 같아서를 선택했다. 다음으로 내 집 마련 가능성이 높아져서 부동산 양극화가 개선될 것 같아서 부동산 투기 등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서 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로는 겨우 집을 마련한 서민들의 자산이 줄어서를 첫 번째로 꼽았고 대출받아 집을 마련한 사람들에게 손해라서 바로 뒤를 이었다. 서민 경제에 영향을 미쳐서 어차피 가진 사람들에게 영향이 적어서 등등 이런 식으로 이제 10년 전에 조사한 것들이 지금도 많은 부분 일치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는 것과 떨어지는 것에 대한 이런 양분된 생각들. 하지만 이분들은 결국 어딘가에서 거주를 하고 계세요. 전세건 월세건 간에요. 월세를 살고 있다면 목돈이 부족하겠지만 전세를 살고 계시다면 일정 부분 목돈도 있으시겠죠. 이런 분들이 집이 없는 상태에서 집값이 올라가는 게 너무 괴로웠던 겁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2010년도 9월 주택시장의 이상기류 시장 방향 가를까 뭐 이상기류가 나타났다라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
경기 지역에서 최고 80%까지 전셋값 비중이 치솟는 곳이 있다. 평택시 이충동 이충 부영 1, 2, 3단지 66제곱미터는 매매가 7,700만원, 전셋가 6,250만원을 기록. 매매가 대비 전셋가 비중이 85%를 나타냈다. 요게 이제 평택이 나와서 한번 요것만 봤습니다. 지금은 이충 부영 아파트 1, 2, 3단지 66제곱미터가 없어요. 69제곱미터인가가 있는데 그게 매매가가 어떻게 변동했는지 한번 보죠. 요게 지금 이충 부영 1차입니다. 저 기사가 나왔던 2010년도쯤을 보게 되면 요쯤이거든요. 요쯤. 요쯤인데 7,500만원. 요쯤에 아마 조사를 해가지고 기사를 작성한 것 같아요. 그 후에 주택 가격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다 정점을 찍고 최근 이렇게 급락세를 보입니다. 2019년 1월을 기점으로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 후에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과거 지금 요 정도면 한 2008년도 2008년도 가격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쭉 상승 흐름을 타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2008년도면은 지금 12년 만에 다시 지금 2008년도 가격으로 돌아간 거죠. 12년 만에요. 중간에 뭐 5년이고 10년이고 가져오고 계셨던 분들과 앞으로 이거를 5년 10년 가지고 계실 분들은 요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이충 부영 매매가 나와 있는 걸 볼 건데 그 기사가 나와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금 매매가가 실제로 얼마인지 그 69제곱미터가 아마 그 66제곱미터로 나왔던 그건 것 같은데 대략 지금 매매가는 이렇습니다. 8천에서 뭐 한 1억 정도. 실제로 이게 거래가 되는지는 실거래가 조회를 봤지만 일부는 거래가 되고 있고 또 일부는 또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지은 게 96년도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24년 정도가 됐죠. 24년 된 아파트가 현재 이렇고 이게 고덕이 되기 전에 가격이 많이 올랐다가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래도 고덕 쪽에 관심들이 많이 있으시니까요. 계속해서 보게 되면 전셋값 고건 행진의 수요자들 급매 찾아 매수 전환한다. 2010년도 10월 기사입니다. 전셋값이 올라가니 전셋값과 비슷한 집들을 매수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요거는 이제 부동산 어떤 추가 대책도 없다. 2010년도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분이 그리고 그때 정권을 잡고 계셨던 분들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뭐 대책이 없다 했는데 이후에도 계속 대책이 나옵니다. 뭐 내용은 그렇습니다. 뭐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8.29 대책 발표에도 불구 9월 한 달간 서울 집값은 0.2% 내리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보게 되면은 정부에서 집을 사라 해가지고 각종 이런 지원 대책들을 내놨는데 집값이 안 움직이는 상태에서 전셋값만 올라간 거예요. 서울 쪽이나 기타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로요. 이것도 보게 되면 같은 해입니다. 수도권 거주자 절반 상반기 집값 오를 것 이렇게 나왔어요. 늘 집값이 오를 거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뭐 10년 전이나 뭐 올해나 내년이나 뭐 10년 후나 늘 집값이 오를 걸로 아는데 왜 굳이 집을 안 사는지 그리고 그 집을 왜 못 사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집값이 완전 폭락하기를 기다린다. 우리가 그거를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IMF와 금융위기를 겪었기 때문인데 그때 당시에도 제가 1부, 2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집값이 하락했던 그 폭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게 무서워가지고 집을 못 산다라면은 앞으로도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는 드물다고 봐야겠죠. 이번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집값이 일부 지금 보합을 하면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 보시고 잘 그 타이밍을 재보되 늘 말씀드리지만 너무 그 타이밍을 길게 잡으면 다시 한번 뭔가 변동이 있을 때 나는 그냥 먼 산을 보고 또 한번 한숨을 짓게 되는 그리고 또 후회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겠죠. 2011년 부동산 가격은 완만하게 상승할 것 해가지고 뭐 예측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신호를 주면서 계속 부동산을 살 수 있게끔 뭔가 계속 이런 신호를 주는 거죠. 근데도 집을 안 샀어요. 이때 당시에. 요것도 이제 기사가 2011년도에 나온 건데 양극화 관련된 내용인 겁니다. 이때 당시에도 부동산 양극화라든가 뭔가 소득 양극화는 꾸준했는데 개선이 된 게 없어요. 그리고 부동산이 오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따로 영상을 마련하겠지만 오늘 얘기하면 길어지니까요. 이런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는 정부에서 해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재밌는 기사여서 제가 발췌를 했는데 토끼해마다 되풀이된 주택시장 급등 올해는 해가지고 쭉 뭐 이거 그냥 재미로 보는 겁니다. 보면은 1987년 토끼해 3조 효과로 부동산 시장 상승, 87년도에 상승했고 99년도 토끼해도 상승했고 2011년도 토끼해도 뭐 상승했다 뭐 이랬거든요. 그러면은 다음 토끼해는 23년도거든요. 2023년도 그때도 주택 가격이 상승할 거냐? 그러면은 그 상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어느 정도 조건이 맞춰진다면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그냥 이렇게만 본다면 과거를 삼아서 이렇게 그냥 재미있게 꾸밀 수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것처럼요. 과거에 이랬으니 앞으로 이럴 거다라는 게 아니고 과거에 이랬으니 앞으로 우리가 뭘 대비하고 좀 참고를 하자. 이럴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대비하고 예측하고 있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네, 치솟는 전셋값, 서민 주거 안정 확보 방안 없나 100분 토론까지 했었습니다. 이 전셋값이 꾸준히 올랐습니다. 집을 안 사면 전세를 살기 때문에 전셋값이 올랐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턱 밑까지 쫓아왔을 때 집을 사는 수요로 바뀌죠. 최근 3년간 전국 전셋값이 13% 올랐고 매매값이 0.1% 떨어졌다라고 나옵니다. 집값이 떨어지니 나는 손해보기 싫어서 전세를 살았던 거죠. 하지만 이게 전세값이 오르면서 집값 턱 밑까지 올라가니 나타났던 새로운 투자 형태, 즉 갭 투자가 일어나면서 집값을 위로 올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갭 투자를 지원해주는 각종 정책들이 나오죠. 요거는 이제 MB 정권입니다. 이때 이제 이명박 정권이었으니까 경제가 무너진다 해가지고 이명박 정권 때 집값이며 모든 그 사회 경제적인 것들이 많이 침체되어 있던 시기여서 뭐 어떻게든지 뭔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각종 규제를 해제하게 되죠. 그런 것들이 여기 쭉 나옵니다. 이래서 경기가 좋고 나쁘고 그거를 따져보면서 정권이 누가 됐던 간에 상관없이 늘 큰 그림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권이 어떻고 다음 정권이 어떻고 이런 걸 따질 때가 아닙니다. 누가 해도 제가 봤을 땐 거의 변화가 없어요. 뭐 보수냐 뭐 진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큰 틀에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서민들이라든가 국민들한테 이렇게 해둔 것들은 공급을 누가 많이 하냐, 그 공급에 대한 주택 가격이나 뭐 이런 거가 움직이는 거를 누가 방어하냐, 뭐 이런 차이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정권에서는 공급 축소 정책들을 계속 내놓고 있죠. 뭔가 기존에 나왔던 것들을 평준화시키는 과정들, 그런 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분이 나왔는데 추미애 전셋값 폭등, 지역 건보료가 30% 오른다 해가지고 전셋값에 따라서 건보료도 같이 오른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냥 재미삼아 올려봤고요. 그 다음에 가계대출 부실 현실화되나 전셋값 최대폭 상승에 대출 급증, 요것도 이제 가계부채라는 게 나옵니다. 가계대출 부실, 요 가계부채가 나오는데 이게 2011년도니까 9년 전에 나왔던 얘기인데 최근에도 또 나왔죠. 그리고 이거는 뭐 거의 뭐 한 2년마다 아니면 해마다 나오는 내용인 것 같아요. 가계부채가 뭐 폭증했다. 근데 이게 뭐 터질 것처럼 얘기하는데 터진 적이 아직은 없습니다. 요거는 부자, 서민, MB 부동산 알고 있다 해가지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없고 그리고 서민들한테 어떻게 이런 것 정책들이 발현되느냐에 따라서 뭐 달라지는 그런 것들. 즉 어떤 걸 하든 간에 뭐 정책을 풀어주든 간에 안 움직이는 것도 서민이고 정책을 강화해도 그거에 따라주지 않는 것도 서민입니다. 즉 시장 경제에는 이런 뭔가 그 정책들이 나온다고 해서 그거에 맞춰서 움직이는 발빠른 분이 있는 반면에 뒤늦게 쫓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늘 그렇듯이 말이죠. 과거 20년 전, 지금 10년 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집값이 오른다고 해도 안 사던 분들이 이제 다 올라서 팔려고 하는데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다들 집을 팔고 있는데 집을 사는 분이 있고 그분들이 나중에는 집을 굉장히 고가에 매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내 집 마련하는 사람들 법원 몰리는 이유. 요때 당시에 이제 경매 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갑니다. 그래서 시가보다 조금 더 싸게 집을 사려고 하는 거죠. 전세가로 집을 사려고 하는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전셋값 뛰는데 차라리 내 집 마련하면서 어느 정도 시장에 이런 신호를 또 주게 되죠. 연마다 줍니다. 10년에도 주고 11년에도 주고 집을 사라는 이런 시그널을 주죠. 지금은 집을 팔라고 신호를 주고 있는데 이게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대로 잘 안 되죠. 대출 끼고 집 있는 사람, 대출 없는 무주택자 누가 웃었을까? 누가 웃었는지 다들 아시죠? 집 산 사람이 이겼습니다. 내년 집값 약세 전망, 전셋값은 오른다. 이게 집값은 약세일 수도 있고 전셋값이 오를 수도 있고 한데 전셋값도 마찬가지고 집값도 마찬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과거 2011년도의 금액과 지금의 금액은 엄청나게 벌어져 있는 걸 알 수 있죠. 물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일부 아파트들, 좀 오래된 아파트의 위치가 기존의 신도시였다가 구도심이 되는 이런 곳의 아파트들은 가격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아파트들을 상투에 잡았다라면은 물론 많이 속이 쓰리겠죠. 하지만 일부 특정된 지역들, 집값이 오를 것 같은 지역에 급매물이 나왔을 때 잡는 거는 언제든지 집값이 다시 오를 수 있는 흐름을 탈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을 언젠간 하나 사야 되는데 그 타이밍이 언제가 될지를 잘 재야되고 그 타이밍이 왔을 때는 좋은 입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후에는 이런 식으로 향후에는 어떤 식으로 집값이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거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요거는 이제 2012년도인데 부동산 시장의 지역별 온도차 해가지고 수도권 약세, 지방 강세, 기조 지속, 주택값 크게 하락할 경우 가계빚 부실 우려라고 했는데 집값이 뭐 계속 떨어지거나 뭐 계속 오르거나 한 것보다도 꾸준히 올랐다라는 표현이 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주택가격 매매 지수나 뭐 이런 거 그래프만 보더라도 하락했다 올라가고 또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2012년도에 박근혜 대선 출마 선언문 해가지고 여기에도 이제 집값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이때 당시 하우스 푸어라는 말이 많이 언급되고 렌트 푸어라는 말이 많이 언급됐는데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이 선언문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 이분은 출마를 하기 전부터 부동산 공약을 내놨던 거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요거는 이제 전세 살자 국민주택기금 자금 대출 증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전세를 살기 위해서 대출 받아서 사는 이런 시장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는 집주인한테 무차임으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시장이 열린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요거는 이제 박근혜 후보 하우스 푸어, 렌트 푸어 공약 발표. 이런 식으로 나오죠. 하우스 푸어, 렌트 푸어. 하우스 푸어는 집값이 은행 융자보다 떨어졌기 때문에 은행 융자나 뭐 이런 걸 다 갚고 나면은 남는 게 없기 때문에 하우스 푸어라는 겁니다. 즉 은행에 월세를 낸다. 렌트 푸어 같은 경우에는 집을 빌려서 그 월세를 내는 거기 때문에 매달 나가는 지출을 어떻게든지 경제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하려고 했던 것들이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때를 견디었던 분들이 지금은 뭐 굉장히 부러운 시선을 받고 있죠. 그래서 언제든 이런 하우스 푸어, 렌트 푸어라는 용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를 잘 이겨내고 또 그때 이겨낼 때 좋은 위치에 내가 집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를 꼭 명심하셔야겠죠. 이게 12년도 9월 기사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집값 상승률, 평택 부동산 시장에 무슨 일이 해가지고 평택이 또 언급됐길래 하나 또 따와 봤습니다. 고덕 주변의 아파트들 이때 당시에 아마도 그 뭐 송탄이라든가 평택 전역으로 집값이 조금 움직였던 그런 시기죠.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12년도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대선 이후 집값 방향은 해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당선됐다. 집값 하락과 전세가 상승으로 그 어느 때보다 불안했던 2012년 부동산 시장에는 산적한 문제가 많다. 이에 대해 박 당선자는 복지에 초점을 맞춘 임대주택 공급과 다양한 지역개발 계획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면서 이때 당시에 이제 부동산을 어떻게든지 살려내기 위해서 각종 정책들을 준비해서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박근혜 정권 때 키워드는 빚내서 집 사라라는 내용인데 사실 빚내서 집 사라는 내용은 이명박 정권 때 나온 내용입니다. 요건 13년도인데 KDI 전셋값 오른다고 매매가 상승하진 않아 라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틀렸죠. 집값 불안에 세입자 절반 전세금 회수 걱정. 이게 전세를 사는 게 늘 이런 걱정을 안고 사는 거거든요. 집값이 떨어져도 걱정, 올라도 걱정.
그러면은 그냥 적당한 집을 사시면 이런 걱정을 좀 덜 수 있거든요. 그리고 걱정의 양은 거의 똑같다고 보면 돼요. 집값이 떨어져서 전세금을 날리나 아니면 집을 가지고 있는데 집값이 떨어지나 비슷한 구조고,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전세가 득되는 게 없다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전세는 이 현금을 집주인에게 무차임으로 빌려주지만 집은 그래도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뭔가 롤러코스터를 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세는 그 돈으로 나중에 이거를 뭐 전세금을 올려주는 확률이 높고 전세금이 떨어지기보다는 올려주길 확률이 높은데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전세를 오로지 현금으로 살 수 있다라면은 좋은 위치에 차라리 집을 사놓는 게 더 낫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세가 조금씩 조금씩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점점점 우리는 전세의 이점보다 단점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집값이 오를 때 누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집값이 떨어져도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증보험까지 내 돈 주고 가입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언젠가 지금 전세를 살고 있거나 또는 무주택이거나 했을 땐 언젠간 반드시 집을 사야 된다. 그 언젠가가 언제가 될지를 잘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13년도 9억 이하 신축 1주택자 5년간 양도세 면제 이제 나옵니다. 예. 박근혜 정권에서 양도세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를 해주고 뭐 취득세부터 뭐 각종 대출부터 모든 거를 다 지원해주는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죠. 근데도 한동안 집을 안 사요. 4.1 대체의 기대감에 전국 집값 4주 연속 상승했다라고 하지만 또 4주 이후에 잠깐 떨어집니다. 집을 안 사요. 이렇게 뭐 양도세까지 면제해주고 취득세도 면제해주고 대출도 풀어주고 뭐 다주택을 해도 뭔가를 이렇게 터치하는 게 없는데도 집을 안 샀던 시기가 요 시기죠. 2달 전화 끝나나 해가지고 뭐 그런 내용인 겁니다. 예, 집을 안 사요. 집값보다 높은 미친 전세 등장. 예, 집을 안 사고 전세를 삽니다. 예, 이때 각종 전세도 이제 대출 받아서 할 수 있게끔 그런 지원책을 내줬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냥 집을 안 사고 전세를 계속 삽니다. 싼 이자로. 현호석 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 축소 구체화 해가지고 정 안 되니까 공급을 축소해 버리죠.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게 공급이 없어야 되거든요. 공급이 많으면 공급의 장사는 없습니다. 집이 신도시 쪽에 갑자기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쏟아져 나오는 공급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것은 만약에 대규모로 뭔가 분양 행사가 열린다. 예, 아파트 막 분양이 여기저기서 계속 분양을 때린다. 비슷한 시기에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그런 분양 아파트들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입주할 때는 무조건 가격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입주할 때쯤 집을 사는 게 오히려 몇 천만 원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2019년도 평택이 그랬죠. 계약금 포기 물건이 시장에 엄청 쌓여 있었습니다. 몇천 건이 쌓여 있었는데 그런 매물들이 싹 1년 만에 사라지는 모습을 우리는 겪었죠. 네, 전월세 대책, 서러우면 집사라는 얘기. 불은 전셋집이 났는데 물은 왜 집주인에게 뿌리냐 하면서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내용인 즉슨 똑같습니다. 전셋값이 오르니까 집주인을 막 때립니다. 더 이상 못 올리게 하고 뭔가 규제를 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런 것들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는 정부에서는 그때 상황에 따라 가지고 정책들을 내놓고 나중에 뒷수습을 하는 시기인 거죠. 828 부동산 대책 알고 보면 집값 떠받치는 정책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빚내서 집 사라는 내용이에요. 빚내서 집 사라. 예. 이때 이제 강력하게 나오는 내용들이죠. 빚내서 집 사라. 하우스 푸어, 렌트 푸어 끝내자. 뭐 이런 거. 그리고 요거는 전국 아파트 전세 66주째 상승, 매매도 13주째 상승. 이때부터 이제 집값과 전세값이 같이 오릅니다. 자, 전세값도 같이 오르고 있다. 예. 그러면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집값이라도 오르니 그거를 팔면 다시 뭔가 내가 현금화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전세값은 집값이 올라가는 걸 따라서 올려주는데 결국엔 내 돈이에요. 남의 돈을 받는 게 아닙니다. 집값은 오르면 남의 돈을 내 돈으로 만들 수 있는데 전세값은 오르면 내 돈을 내 돈 돌려받는 거예요. 물론 이 현금의 가치가 떨어진 상태로요. 이딴 대책 무위, 꽁꽁한 집값에 울고 미친 전세값에 허리 휘고 늘 이렇게 고생하는 게 바로 전세입니다. 미분양 팔리고 가격 오르고 부동산 소비심리 호전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부동산 좋다. 그리고 실제로도 뭐
완판하면서 집값이 많이 올라가는 게 불과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오면서 지금 보고 있는 기사는 2014년도 기사입니다. 이때 이제 또 2014년도 최경환 경제팀 또 경기부양책 내놨다 해가지고 계속 내놓습니다. 빚내서 뭔가 할 수 있게끔 뭐 LTV, DTI 뭐 이런 거 다 풀어주고 다주택자들 다 풀어주고 뭔가 계속해서 지원책을 나오면서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 나오는 게 2015년도부터입니다. 쭉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죠. 전국 아파트값 15주 연속 상승, 전세값 22주째 올라, 쭉 이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2015년도거든요. 수도권 전세값이 31주째 상승, 매매가도 상승, 쭉 나옵니다. 2011년도부터 12년도, 13년도까지 지지부진하던 게 갑자기 툭툭 튀어 올라가면서 그래프가 쭉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저금리 역설 매매는 살아났지만 전세시장 붕괴했다라고 나오죠. 이게 그러니 전세를 살아야 될 이유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만약에 현금이 많으면 집을 많은 현금으로 사놓든가 또는 뭐 대출을 끼고 사야 된다면 최소한의 대출로 집을 사놓든가 어찌됐든 저찌됐든 간에 전세보다는 집을 사놓는 게 좋은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뭔가 적은 금액으로 삶의 질을 높이려고 전세를 살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은 일시적인 나의 위안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집이 필요하다라면은 뭔가 이런 매수 시점을 잘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 우리가 지난 역사 20년 동안의 이런 역사로 반복해서 흘러오는 거에 다음 10년 2021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일어나는 일들을 어느 정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래된 아파트가 아닌 어느 정도 위치가 좋은 곳으로 골라 들어갈 수 있는 형편이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면 좀 오래된 아파트를 고를 거라면 차라리 역세권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노려보세요. 요거는 2015년도 3월 가계빚 폭탄 뒷감당은 알아서 하세요 라고 이렇게 나오지만 결국은 이 가계빚이 1089조가 아니라 1700조가 됐죠. 결국은 안 터졌습니다. 이게 터질지 안 터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심각하게 뭔가 경제 위기가 오지 않는 한 사실 터지기 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터지는 기미가 보인다면 또 뭔가 각종 정책들로 뒷받침하려고 하겠죠. 기준금리 인하로 아파트 매매 전세 가격 오름폭 확대라고 나옵니다. 한국감정원에서 주택 아파트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발표 세종 제외한 모든 지역 상승세라고 나오죠. 201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전국적으로 그냥 쭉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전세값 너무해. 차라리 집 사자. 내 집 마련 대출 올라가고 전세 대출은 줄었다 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디딤돌이니 뭐니 해가지고 대출 받아 집 사는 그 흐름, 그 파고가 시작되죠. 이게 지금 20년도까지 이어지고 있고 중간에 2017년도에 대통령이 바뀌면서 그때부터 계속 규제 정책이 나오고 있고 이 정책이 어느 정도 자리 잡는 그 순간 주택 가격이 일시적으로 한 1, 2년 정도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는 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유념하셔야 됩니다. 요거 가계대출 부채 폭증 그래도 빚내서 집사라만 해서 이때 이제 계속 빚내서 집사라 했는데 이때 결국 좋은 위치에 뭔가 남들이 팔고 떠나려고 했던 그런 위치에 좋은 집을 샀던 분들이 지금 뭐 10억, 20억씩 올랐던 거죠. 서울 같은 경우에. 뭐 평택 같은 경우에는 이때 당시 고덕이라든가 이런 데가 아니라 기존 구시가지였기 때문에 구시가지의 아파트들을 샀던 분들이 큰 재미를 못 봤지만 일부 수도권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세종시로 갈수록 뭔가 이런 대도시들에는 그런 흐름이 있었다라는 거죠. 평택도 이제 대도시 반열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에 많은 분양하는 아파트들을 많은 청약으로 하고 있는데 청약이 많이 없어요. 그냥 뜨문 있기 때문에 지금은 청약이 오히려 시장을 관망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기존에 피가 올라가 있던 아파트들은 이게 출렁출렁 할 수 있거든요. 이미 평택 지제역 쪽이라든가 그리고 이미 다른 평택 전반적으로 시장을 본다면 무조건 오른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올라간 것과 내려간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고 그걸 유지하는 지역이 있다라는 거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가계부채의 신뇌관, 울며 집 사는 신혼부부들 해서 신혼부부들한테 대출을 왕창 풀어줍니다. 80%까지 풀어줬었죠, 이때. 그래가지고 적은 돈으로 집을 살 수 있게끔 해줬던 거예요. 근데 이 정책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신혼부부들은 대출을 끼던 뭐라든 간에 집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집이 월세건 전세건보다는 내 집이 있는 게 아무래도 둘이 벌어가지고 갚아 나가는 게 그나마 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에 비해서 낫다라고 보는 거죠. 더군다나 신혼부부들이 사는 이 집들은 새 집이에요. 그리고 위치도 어느 정도 괜찮은 집들을 골라서 사겠죠. 자, 요거는 이제 여름 비수기 없다. 전국 아파트 매매 전세값 상승폭 확대. 2015년도는 계속 이런 기사입니다. 2015년도 아파트 뭐 계속 상승. 요것도 2015년도인데 16년 부동산 시장 전망, 대출 규제, 금리 인상, 공급 과잉 3대 악재 먹구름이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또 올랐습니다. 요거는 이제 15년 주택 매매 거래량이 119만 건 역대 최대다라는 거죠.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필요한 게 바로 이런 부분인 겁니다. 밀어 올리는 힘이 강해야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거래량 없이 올라가는 이런 신고가만 갱신하는 모습들은 주택 가격은 오르지만 그것을 떠받쳐 줄 수 있는 수요가 잠자고 있는 거예요. 대기하고 있거나 잠자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내려오기만 기다리는 거죠. 이때 이제 전세 품귀 현상이 일어나면서 보합을 그리는 매매가와 전세가가 어느 정도 만나는 시점에 다시 한번 흐름이 어느 쪽으로든 나오겠죠. 근데 이때도 역시나 전세를 사셨던 분들이 누릴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정부 각종 규제 비웃는 주택가격 전년비 2배 올랐다. 계속 올라요. 2015년, 16년 해서 꾸준히 집값이 오릅니다. 집값 오르는 진짜 이유 해가지고 뭐 이런 분들이 쭉 하는데 유동성이 풍부하고 뭔가 인구가 늘어나고 하면서 뭐 줄줄이 무슨 얘기가 나와 있는데 결과적으로 집값이 올랐다. 올해 전국 집값 1% 빠진다. 전세값도 2.4% 빠진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2019년도 초에. 결과적으로 요건 이제 언론에서 흘린 기사인데 이게 맞진 않았죠.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럴 수 있지만 특정된 지역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정된 지역들, 평택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고덕과 지제 쪽만 놓고 보면 여기가 물론 흔들린 것은 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빠지거나 이런 모습들이 적었죠. 그리고 앞으로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유지될지는 많은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점점 말씀을 드리겠지만 부동산이 올라가려면 많은 것들이 정부에서 정책으로 쏟아내야 되는데 지금은 규제 정책들만 계속 나오기 때문에 당분간은 집값이 그렇게 튀어 올라갈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뭔가 시장에서 이런 분위기가 죽어서 그걸 살리기 위해서 정책들을 풀었을 때 그때가 매수 시점이 될 수 있겠죠. 20년 넘은 아파트가 6억 원 전세급 하락 과연 헬리오시티 내용인데 헬리오시티가 처음 열렸을 때 헬게이트 지옥문이 열렸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몇 달 후 그리고 현재를 보게 되면 지옥문은 닫혔다. 일찍 닫혔다. 서울 아파트값 0.02% 상승 2주 연속 오름세라고 나옵니다. 2019년도에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헬리오시티 입주 폭탄 없었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결과적으로 일시적인 공급으로 주택 가격이 일시적으로 빠지고 전세값도 빠질 수 있으나 그거를 견디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시장에 펼쳐져 있는 이런 유동자금과 정책들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갔던 거죠. 그리고 지금은 더 강력한 규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에 대한 이 정부에서 의지하고 있는 것들 많은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 47주 만에 상승, 전세값도 상승폭 확대. 가격은 일시적으로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를 반복하면서 그래프는 쭉 우상향 그래프 쭉 이렇게 우상향 그래프를 만듭니다. 매물 사라지며 집값 고공행진 경기도도 불안이라는 식으로 나오죠. 경기도가 전반적으로 올랐다. 요런 지역들이 조정 대상 지역이죠. 조정 대상 지역들의 집값이 많이 올랐다라는 내용이죠. 문 대통령 집값 너무 뛴 곳 원상 회복 부동산 대책 끊임없이 낼 것이라고 이렇게 엄포를 놓습니다. 2020년도 1월 달에요. 올해 내놓은 겁니다. 2020년도 1월 달에 하는데 결국은 이게 정책들로 쏟아져 나옵니다. 617, 710 이런 식으로 강력한 규제들이 나오죠. 1월 달에 이런 식으로 엄포를 놓고 이로 인해서 집값이 어느 정도 보합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유지되고 대출이 어느 정도 더 이제 타이트해지고 하면은 집값은 보합을 그리면서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양주 화성 평택 3개월세 미분양 75% 급감 이유는 나왔는데, 이제 평택에 미분양 2,000건 넘었던 게 최근이 아니라 요거 기사 나왔던 4월 무렵에 쫙 사라지는 모습들. 경실련 21번째 부동산 대책 아파트 6억에서 9억으로 했는데, 21번에 이런 부동산 대책이 나왔고 지금은 23번째인지 4번째인지 대책이 끊임없이 나왔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나왔을 때 일시적이었던 게 지금은 어느 정도 집값을 안정시키고 있는 모습은 나오고 있습니다. 평택에서만큼은요. 그리고 이딴 부동산 정책에도 하반기 집값 계속 오른다, 42.7%의 일반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아직 한 42.7%는 집값이 오른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점점점 심리가 안 좋아지면 전세가 올라갑니다. 집을 안 사고 전세로 살기 때문인 거죠. 근데 이 지금 올라가 있는 이 매매 가격이 어느 정도 전세가와 만나는 그 시점, 제가 이 얘기를 벌써 이 영상에서 3번 이상 한 것 같은데 그 시점에 다시 올라간다는 거죠. 집값은 빠지긴 하겠죠. 하지만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폭락은 아닐 겁니다. 6월 서울 아파트 매매량 연중 최고치, 강남, 강북 안 가리고 신고가. 6월 달에 이랬습니다. 그리고 617, 710이 나오면서 서울 쪽으로 좀 더 집중되는 효과가 일어났었죠. 617, 710 대책 부색, 서울 집값 전월비 5배 이상 상승. 서울은 이랬습니다. 이런 정책이 나오기 전에, 617과 710이 나오기 전에 평택 집값이 그랬죠. 전반적으로 다 올랐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정책들이 어느 정도 투자 수요, 즉 특이 수요를 막으면서 평택의 집값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평행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행선이 아마도 유지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급매물이 뭐 한 1, 2천 싸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천, 1억씩 떨어질 거를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좀 있다라는 거죠. 이 경제통의 일갈, 임대인 자선업자 아냐, 세입자에게 부담 넘길 것. 적중했죠. 세입자한테 지금 전세금이나 월세나 해가지고 임대인한테 부과된 세금을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내년 되면 전월세 신고제가 들어가면서 임대인에게 더 많은 부과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임대인은 매년 5%씩 인상할 수 있는 그거를 들먹이면서 계속해서 올리려고 하겠죠. 결국 서민을 위한 정책이지만 서민을 더 괴롭히는 정책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정책들이 본인들이 해놨으니 본인들이 갈아엎을 수는 없고, 향후에 이걸 이어받는 정권에서 뭔가 제스처를 보일 수 있겠죠. 8.4 대책 이후 매매 전세가 상승 후속 대책 나올까? 계속해서 이제 제목 위주로 보고 있지만 내용인즉슨 다 똑같습니다. 올랐다 내려갔다 올랐다 내려갔다 했지만 결과적으로 계속 오르니 뭔가 정책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집값이 오르면 더 많이 짓고 집값이 떨어지면 안 지으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공급인 겁니다. 공급. 근데 그게 없어요. 이번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고도 국제 신도시에도 아직도 많은 분양이 남았지만 그게 일시에 쏟아져 나왔으면은 뭔가 시장이 가라앉는 모습을 보였겠지만 지금 뜨문뜨문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건설사의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분양을 해가지고 남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 분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를 풀어준다거나 뭔가 대출을 풀어주면서 했을 때도 불구하고 미분양이 쌓였던 거는 집을 많이 뭔가 남을 것 같으니까 많이 분양하면서 그런 게 미분양이 쌓이면서 집값을 끌어내렸던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뭔가 이렇게 공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되는데 아직 그런 여건이 안 나왔다. 그럼 당분간 공급이 없다. 당분간 공급이 없다라는 것은 뭔가 지금의 집값이 유지되거나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나올 확률이 높다. 그리고 이게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기존에 뭐 평택으로 따지면은 4억짜리 집들이 뭐 3억이 되는 일보다는 4억짜리 집들이 뭐 3억 8천이나 뭐 7천 이 정도까지 내려올 수는 있지만 그거 이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손바닥으로 아파트값 가린 정부, 안전국면 아닌 상향 평준화된 것. 요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이 다 올랐어요. 전반적으로 웬만한 집들이
집값이 다 오르니 여기에서 내야 되는 세금들이 많이 올라가겠죠. 정부에서 각종 지원 정책으로 국민들한테 일일이, 그리고 소상공인들한테 일일이, 그리고 뭐 대기업이나 이런 데에 다 일일이 돈을 뿌리고 있는데 결국 그 돈은 우리한테서 걷어가는 세금인 겁니다. 즉 세금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반발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걸 하지 않았나 싶어요. 물론 이런 그 코로나 사태가 터질 거를 알고 한 건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본다면 뭔가 국민들한테 세금을 올릴 수는 없잖아요. 올린다고 하면 조세 저항이 있으니까. 근데 집값이 오르면 자연스럽게 재산세가 늘어납니다. 예, 거래세도 늘어납니다. 취득세도 늘어납니다.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뭔가 국고로 들어가고 각 지자체로 들어가는 돈의 양이 늘어난 게 아닌가. 뭐 이건 제 생각입니다. 2020년도 9월 5일입니다. 문정부 집값 상승폭이 최대다. 보수가 부동산 더 잘했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이제 편향된 거죠. 보수나 진보나 상관없이 집값이 오를 때 오르고 떨어질 때 떨어지고 이렇습니다. 이거를 꾸준히 뭐 10년, 20년 이렇게 유지되는 게 없었어요. 오르면 떨어지면 올라가고 떨어지면 올라가고 이랬습니다. 국민의힘 문정부서 아파트값 과거 정부비 12배 50% 상승. 틀린 말은 아닌데 결과적으로 이거는 어떤 정부가 했어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동안에 풀렸던 이런 정책들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화폐 가치에 떨어지는 이 속도를 감안하더라도 부동산으로 돈이 쏠렸던 건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현상이었어요.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뭔가 집을 공급해주는 정책들을 펼쳤어야죠. 네, 요거는 이제 2020년도 10월 8일 날 나온 기사. 거래량 반의 반토막, 집값은 요지부동. 거래량이 없는데 집값은 안 떨어지고 그냥 보합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인 거죠. 하지만 전세값은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오늘의 핵심이었던 겁니다. 오늘은 이제 최종편이었죠. 2010년도부터 2020년도 현재까지의 기사들을 쭉 보면서 과거 10년이 이랬구나를 되짚어 봤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참고하면서 느꼈던 바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참고용입니다. 앞으로 2021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일어날 일을 우리는 예측해 볼 수는 있지만 그게 맞을 확률보다는 어느 정도 그냥 그럴 수 있겠다 라는 정도로만 넘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만약에 주택 가격을 잡을 의지가 있었다라면은 주택을 공급을 했을 거고 그리고 그 공급과 더불어 뭔가 지원책을 마련했을 겁니다. 뭔가 건설회사라든가 집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줬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정부에서 주택 가격을 잡으려는 의지보다는 어느 정도 주택 가격을 평준화 시키려고 했던 의지가 더 강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평준화로 인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은 결국 국가의 뭐 부채라든가 또는 국가에서 뭔가 운영해야 되는 그런 세수를 많은 부분 확보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게 된다면 과거에도 다주택자들을 규제했다 풀어주고 규제했다 풀어줬습니다. 지금 규제를 했다라면 언젠간 다시 풀어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그걸 풀어주기 위해선 뭔가 부동산이 침체되는 모습이 나와야 되겠죠. 그 침체는 우리가 뭐 IMF나 금융위기 때처럼 집값이 막 10%, 20%씩 빠지는 게 아니라 지금 상태로 쭉 가더라도 침체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한 뭔가 규제들이 더 이상 안 나오면 그 후부터는 뭔가 풀릴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우리는 여기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라면 지금 잡을지 아니면 조금 더 있다가 잡을지만 고민하면 됩니다. 결론은 언제 잡느냐입니다. 안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 매수 타이밍을 너무 늦추기보다는 내가 어느 정도는 집값이 떨어져도 그냥 그 집에 살면서 버티겠다라는 이런 무주택자 또는 실거주자분들한테는 뭔가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내가 청약통장이 있거나 꼭 이사를 해야 된다라면 입지를 잘 한번 따져보시고 싼 맛에 들어가기보다는 뭔가 그쪽이 매력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쪽을 매력 있어 하는 그런 거를 골라서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용이 좀 어려우셨나요? 내용이 어려우셨다라면은 그래도 뭔가 좀 얻어가시는 분도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하지만 이 정리한 것도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그러면 뉴스라든가 또는 다른 유튜버라든가 또는 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언론에서 흘리는 주관적인 기사가 아닌 나만의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도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